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아침입니다. 6월 1일 경제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6월 1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이 주춤하자 4월 산업 생산이 1.1%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1개월 최대 감소폭인데요. 전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1이고 제조업이 마이너스 1.7, 반도체가 마이너스 10.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춤하면은 전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한국의 경제가 금년에 4% 성장으로 전망되어 있지만은 경제 구조가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숙박이나 음식업 등 생산은 8% 증가를 했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8%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일자리는 썰렁하다 하는 그런 그 분석이 나왔는데요. 금년에 일자리 증가가 14만 명 정도 전망된다고 합니다. 14만 명 전망도 굉장히 내실 보면은 세금주도 일자리 약 7, 80만 명이 달하는 세금주도 일자리를 포함한 데도 14만 명 증가한 것이니까 정내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일자리가 연간 3, 40만 명씩 증가해 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대 그룹 일자리가 1년 새 2만 개가 증발되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0대 그룹 종업원이 131만 명 수준으로 2018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30대 그룹의 총고용 인원이 131만 명으로 2019년에 133만 명에 비해서 2만 명이나 줄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특히 그 30대 그룹은 43%가 이제 신입 공채를 하지 않고 수시 채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채용을 이제 30대 그룹의 43%가 신입 공채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보도에서는 대학 사회에 한 4, 50만 명 정도 매년 나오는데 최근에는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16%만 정규직을 가지고 30%는 아예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 한 4, 50% 정도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워주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66%가 고용이 감소하고 46%는 임금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어두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등 뭐 그런 정책을 하면서 경제가 계속 추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정을 펑펑 쏟아내는 바람에 미래 세대에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 세대 2018년 이후 출생 세대에게 10억 1,800만 원 결과적으로 이후 출생에서 순조세 부담이 결국은 1인당 1억 4천만 원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 보도 분석이 환경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또 돈을 더 풀기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 시동을 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약 1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나오면서 아직 정확한 추산도 어려운 가운데 일단은 5차 재난지원금 풀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그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그다음 백신 휴가비 등에도 각각 6.6조 원, 6조 원의 돈이 또 6.2조 원의 돈이 들어가서 지금 27조 플러스 알파에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그냥 마구 풀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얼마 전에 대통령의 그 정부의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출을 확대하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시수가 증대된다. 이런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과 결론이 모두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경제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런 분석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 소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재정 승수와 관련되는 건데 예컨대 정부에서 1원을 지출하면 얼마 정도의 GDP가 증가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과 정부 소비 지출이 있고 투자 지출이 있고 이전 지출이 있는데 정부 소비 지출 경우에는 이런 지출 경우에 0.91원 정도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 투자 지출은 0.86원 정도 증가하고 이전 지출은 0.33%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이 한국은행 재정 성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이 이전 지출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야말로 현금 살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빚만 늘고 국민소득을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이론과는 너무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계속 돈 풀기에만 주장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점점 앞당기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고도 켜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앞당길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에 시장 금리가 들썩이면서 예컨대 10년물 국채금리는 2.17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2018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벌써 이자 부담이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보다 비상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12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어서고 있고 기업 부채, 정부 부채가 다들 각각 뭐 1,600조, 1,000조 이상씩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다가오고 있고 원리금 부담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지금 큰 비상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한원법이 개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미 연준처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도 추가해야 한다는 그런 한국은행 목적의 그런 논의가 정부 개입만 없으면 할 만하다. 그런 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연준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을 고용 안정에도 같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목표를 삼고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 환율이 6.2위안대로 떨어지면서 이 후폭풍이 한국 경제도 미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화 환율과 위안 환율이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 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에 특히 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꺾이지 않자 14년 만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민은행이 위안화예금 지급 준비율 5%, 7% 전격 인상하는 그런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중국도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에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귀를 닫고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주 50시간 확대에다가 중대재해법까지 동원되면은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될 경우에 시행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뿌리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한국의 뿌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금융이나 일처리, 주물이나 도금, 용접 등 이런 것들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이 뿌리 산업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큰 공을 세운 4대 그룹의 총수와 CEO들을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찬에서 지금 과연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들의 반기업 정책의 정책 기조 전환 또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업의 주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을 할 것인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에 대해서 화답이 있을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전세값은 벌써 6억 원을 돌파를 하고 있다. 강북도 평균 전세값이 5억 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서울을 벗어나는 서울에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전혀 변동이 없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와 얀센이 속속 한국에 도착하면서 6월 말까지 1,400만 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백신 원액까지 생산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백신을 포장에 그치지 않고 충준이나 포장에 그치지 않고 원액까지 생산할 경우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획기적으로 한 단계 테이크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지금 약간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6,0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은 4,329만 원을 기록하면서 소폭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9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크게 여당에서 3개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명을 하고 가상자산 법권법을 도입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가상자산 업권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방기되고다시피 한 필요한 법률이나 필요한 입법 규제가 도입돼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뉴욕주의 비트 라이선스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독일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고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화폐로는 크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면서 금융상품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과 인도와 터키 정도입니다. 한국이 그런 중국과 인도와 터키와 같은 나라로 같은 반열에 서 지금 그것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암호화폐를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한국의 경제 위상에도 맞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지금 중국의 심지어는 거래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닝까지 채굴까지 규제를 하는데 코인 투자자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여전히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장외 거래나 P2P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7월, 9월께 공론할 것이다. 아마도 8월 달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내년 2월에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할 목표로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세계에서 잘못하면은 디지털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가 대세가 됐다면은 디지털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현재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주저해 왔습니다만은 중국의 공세에 미국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9월께 공론화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안화 강세로 원화 강세도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증가하면서 주가는 지금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4%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션 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걸 내놓은 반면에 이재명 여권 후보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가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심소득에도 31조 원이 돈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에도 26조 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불투명으로 인해서 현실성이 없다. 그런 분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 동기가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1인당 30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을 주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72% 국민이 부결하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될 경우에 근로 동기가 저해되어서 스위스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메가나치 반도체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메가나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의 비메모리 부분에서 분사되는 반도체 업체인데요. 이것이 지금 뉴욕 증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국계 컨소시엄의 메가 광침이 결정되면서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이 미국의 전략 산업을 관여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강경하게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한국의 메가나치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없애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P4G라고 하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그런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런 반면 중국은 계속 개도국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향 조정하면서 또 온실가스 감축에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그 원전을 없애면서 그런 무책임한 국정이 도를 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1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에 재가를 했습니다. 하면서 33번째 야당을 패싱하는 임명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3번째 장관급 인사에
고위직 인사를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인 협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호수 총장 임명을 두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접 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펀드 사태에도 논란이 많았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 임명이 또 너무 그 정치적 성향도 진영무적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33번째 야당을 패싱하는 임명을 겪고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지금 검찰 권력수사 무마용 검찰의 인사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가족설 겨냥한 조합이 될 때 후폭풍이 굉장히 거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뭐 최근에 물러난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해서도 윗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한국의 검찰 개혁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그런 가운데 형사 피고인 조국이 자서전을 내면서 조국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면서 거의 5만 부가 지금 단실에 팔리고 있는 그런 열풍이 불면서 정말 여권 주자들이 거기에 또 많이 또 동조를 하면서 법치 조롱 경쟁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부행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정치권에서 모든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상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 법에 관해서 미국에 청문회까지 했습니다만은 대북전단 태스크포스를 경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사찰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권력마다 당 위에 청와대의 독주가 있으면서 국회와 내각과 사법을 무력화하는 폐해를 답습하고 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상권분립을 무력화하는 폐해가 답습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 잠깐 보면 중국 경제의 3대 국병이라고 그래요. 중국 경제가 인구 감소, 지금 생산인구의 감소기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부채가 너무 많고요. 게다가 최근 마윈의 일 때문에 보여줬지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연 이대로 가면서 미중 쟁패 속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경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군대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대변법은 몰락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쏘지 않았는데도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최근에 군 문제에 관해서 장병들의 부실급식 문제에 제보를 촉발된 군의 난맥상이 지금 무불인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병사들의 훈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또 군 기강의 핵심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투서 문제 등등에서 지금 또 장성들의 승진 문제에서 지금 군대가 굉장히 군의 기강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토처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경제기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